국밥이라도 사 먹어. 폭설이 내리는 버스 정류장.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젊은 여자가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73살 좌판 할머니 오정임은 그날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10,000원을 꺼냈어요. 자기 저녁 밥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떨고 있는 여자에게 전부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임의 낡은 단칸방 앞에 검은 벤츠 6대가 줄지어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전국 빌딩 40개 주인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11월 초겨울,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골목 어귀에 낡은 단칸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동네는 평소엔 고양이 울음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아줌마들이 골목에 나와 빨래를 널고 오후 4시쯤이면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앉아 장기를 두는 그런 평범한 동네였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윙윙. 멀리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게 여러 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골목 입구 철물점 주인 최달수가 가게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저게 뭐고? 그의 시선 끝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차체, 선글라스를 낀 운전기사, 그리고 뒤이어 또 한 대, 또 한 대. 결국 6대의 검은 벤츠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일렬로 섰습니다. 헐, 이게 무슨 일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널던 아줌마가 손을 멈추고 쳐다봤고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던 할머니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손목에선 금빛 시계가 반짝였고 구두는 햇빛을 받아 윤이 났습니다. 와, 저 사람들 뭐야? 혹시 드라마 촬영하나? 이웃집 배복만 아저씨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맨 뒤 차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 품격 있는 카멜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행원 하나가 그에게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혹시 모를 먼지나 햇빛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저기가 맞습니까? 수행원 하나가 낡은 단칸방 앞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색 코트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찾아 헤맨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처럼.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 낡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똑. 그제야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73살 오정임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회색 털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흰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네, 누구세요? 정임은 갑자기 나타난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빚독 촉인가? 아니면 재개발 관련 사람들인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행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정임 어르신이 사십니까? 제가 오정임인데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회색 코트의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행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고 그는 정임 앞에 섰습니다. 정임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비슷한 느낌을 어디선가 받았던 것 같은.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온 사람치고는 너무나 약한 목소리였어요. 어르신이 맞으십니까? 오정임 어르신. 네, 제가 오정임입니다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색 코트의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임이 황급히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남자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네. 정임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딸? 누구 딸? 내가 누굴 살렸다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임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시장에서 좌판을 펼쳐 고작 10,000원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10,000원으로 오늘 저녁 국거리라도 사야 하나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행원 하나가 황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장?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복만이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설마 이연도 회장 아닌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헐, 진짜? 그 재벌? 최달수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연도.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임도 뉴스에서 한두 번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 전국에 건물을 수십 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정임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단 하루 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임의 머릿속에 어제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추운 밤 버스 정류장 한켠에서 떨고 있던 젊은 여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울고 있던 그 아이. 그리고 정임이 건넨 10,000원. 설마 그 아이가?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제 딸, 세은이를.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죽으려던 제 딸을 어르신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정임은 숨을 멈췄습니다. 죽으려고? 그 아이가?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만 쓸쓸하게 지나갔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그 10,000원을 아껴서 집에 왔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10,000원이 제 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나왔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골목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하루 전 단 10,000원.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루 전, 그러니까 11월 초하루. 73살 정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이불을 밀어내고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관절염이 있었지만 병원 갈 돈은 아까웠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덩이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6시쯤 되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은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좌판을 펼쳤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집에서 만든 손수건, 양말, 떼수건 같은 것들을 진열했어요. 옆집에서 떼어온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개 팔면 1,000원, 2개 팔면 2,000원. 이게 정임의 전부였습니다. 할매, 이거 얼마요? 1,000원이요. 너무 비싸네. 500원 주면 안 되나? 그럼 가져가 이소. 정임은 흥정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사가기만 해도 고마웠어요. 오후 4시쯤 되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졌어요. 처음엔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재촉했고 시장은 금세 한산해졌어요. 정임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10,000원, 정확히 딱 10,000원이었습니다. 손수건 5장, 양말 3켤레, 떼수건 4장.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11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번 돈이었어요. 정임은 낡은 지갑에서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봤습니다. 조금 구겨진 지폐였지만 정임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국거리를 사야 했어요. 무 한 개면 4,000원, 시래기 한 봉지면 2,000원. 그럼 5,000원이 남습니다. 내일 아침밥도 해먹고 모레 좌판 물건도 더 떼어와야 하니까 계산이 복잡했어요. 휴, 그래도 굶지 않겠네. 정임은 작게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어요. 몇 번 제자리에서 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이젠 펑펑 쏟아지는 수준이었어요. 정임의 머리 위에도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추웠지만 버스비를 아끼려고 한 정거장 더 걸어갔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건 5시 반쯤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버스 정류장의 형광등도 희미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정임은 숨을 몰아쉬며 정류장 벤치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한쪽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얇은 검은색 점퍼를 걸친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머리 위로도 눈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발은 낡은 운동화였고 바지는 얇은 청바지였어요. 이런 날씨에 그 차림이라니.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정임이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7, 8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엔 눈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춥지, 아가씨? 정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정임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 절망, 그리고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얼마나 춥겠어? 여기 얼마나 있었어? 여자의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얼어붙은 표정을 하고 있을까? 혹시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와 싸우고 나온 건 아닐까?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나이 때 자기 아들 재호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났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정임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20대, 30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정임이었기에 저 젊은 여자의 고통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정임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어. 정임은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 오늘 저녁과 내일을 책임질 돈. 그 돈을 꺼내야 한다는 게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받아. 이걸로 따뜻한 거 먹고 목욕탕이라도 가. 여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받으려다 말고 다시 손을 움츠렸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어요. 아니, 받아. 괜찮아. 정임이 여자의 손을 잡아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여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고맙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임은 여자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오늘 죽을 맛이어도 내일은 좀 낫다. 정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상에 견디지 못할 일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여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울음이었어요. 조금은 따뜻해 보이는 울음이었습니다. 정임은 일어섰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아가씨, 힘내. 꼭 힘내야 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정임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여자가 보였어요. 여자는 손에 쥔 1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버스를 바라봤어요. 정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휴, 이제 오늘 저녁은 굶어야겠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쯤이었습니다. 단칸방에 들어서니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보일러를 켤 돈도 없었습니다. 정임은 이불을 둘둘 말아 몸에 감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 한 덩이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냉장고엔 김치 몇 조각과 얼어붙은 밥 덩어리가 전부였습니다. 정임은 물을 한 컵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괜찮아. 내일 벌면 되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웠지만 묘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 젊은 여자가 따뜻한 국밥을 먹었을까? 목욕탕은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배고픈 것도 잊혀졌습니다. 정임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정임은 부스스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재호가 서 있었어요. 35살 재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엔 항상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재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요? 엄마. 재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직장에서 잘린 건 아닐까? 재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결혼할 여자 있습니다. 순간 정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결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정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35평생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어떤 여자인데? 좋은 사람입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좋은 여자라는데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을 받아줄까? 그래. 그 여자 언제 볼 수 있노? 오늘 저녁에 집에 올 겁니다.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안 된다.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해야지. 첫 상견례인데 어떻게 내가 하노? 정임은 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갑 안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어제 10,000원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한 건 9시쯤이었습니다. 정임은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김순자 아줌마가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자야. 정임이 언니. 왔어요? 갈치 좀 줘. 싱싱한 거로. 순자가 웃으며 갈치를 골랐습니다.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굵직한 놈 3마리였어요. 20,000원이에요.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디. 외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정임은 이미 지난달에도 외상을 진 상태였어요. 5,000원.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번 거도 아직 안다. 내가 안다. 이번 주 안에 꼭 갚을게.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갈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어요. 언니 꼭 갚아요. 우리도 장사해야 하잖아요. 고맙다. 꼭 갚을게. 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외상이 또 늘었어요.
25,000원.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아들의 결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갈치를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었어요. 손이 시렸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간장 양념을 만들고 마늘과 생강을 썰었습니다. 집에 있던 마지막 식재료들을 모두 꺼냈어요. 오후 5시쯤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 집으로 오세요. 여기서 먹을게요. 알았다. 지금 간다. 정임은 조리한 갈치를 넉넉한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도 싸고 밥도 지었어요.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재호의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쯤이었습니다. 재호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간신히 월세를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아들이 정리를 해뒀는지 바닥도 닦여 있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그 여자는 곧 올 겁니다. 정임은 갈치를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됐습니다. 어떤 여자일까? 우리 아들을 좋아해 줄까? 가난한 시어머니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똑똑똑. 7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재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재호 뒤로 한 여자가 수줍게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검은 점퍼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틀림없었어요. 그 눈, 그 얼굴, 그 떨리던 입술. 세은이었습니다. 세은도 정임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세은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정임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그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떨던 여자가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재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이분이 이세은 씨예요. 제 여자친구. 하지만 재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단단한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세은 씨? 재호가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세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세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은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은 씨, 왜 그래요? 재호가 당황해서 세은을 일으키려 했지만 세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세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뭐? 정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있었어요.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어머님을 시험했어요. 시험? 그 단어가 정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재호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세은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처럼 꾸며서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지켜봤어요. 정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를 시험했다고?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임은 세은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떨림, 그 눈물, 그 절박함,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자신이 평생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닌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10,000원을 아무 고민 없이 건넨 그 순간이 시험이었다고?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엄마,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재호야, 엄마 좀, 생각 좀 하자.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세은이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호도 창문을 봤습니다. 세은 씨, 저게 뭐예요? 밖에는 검은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임도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호는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혔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밖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6대, 모두 같은 모델의 벤츠였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차체, 검은색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창문.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그 모습은 마치 장례식 행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도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창문 앞에 섰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뒤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두 번째, 세 번째 차에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15명쯤 됐을까요?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차 주변에 늘어섰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태운 것처럼 경호하는 모습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철물점 주인 최달수가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이 골목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처음이었어요. 와, 저 차 봐봐. 벤츠잖아. 저거 한 대에 억대 아닌교? 배복만 아저씨가 입을 떡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온 거요?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재개발 관련 아닐까? 아이고, 그럼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가? 이웃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네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회색으로 물든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 품격 있는 자세,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 수행원 하나가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 사람. 배복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이연도 회장? 뭐, 그 재벌? 최달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연도,
전국에 빌딩을 수십 개 소유하고 계열사만 20개가 넘는다는 그 재벌. 신문과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이 지금 이 좁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현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들, 금간 시멘트 바닥, 녹슨 대문들. 이곳은 그가 평소 다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경멸이나 불편함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찾고 있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저쪽입니다. 수행원 하나가 제5의 원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현도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가 시멘트 바닥을 차분하게 밟았어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웃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한 현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깨진 유리창. 현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층. 제5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수행원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현도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직접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방 안. 세은은 창문 밖을 보다가 화들짝 놀라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호는 영문을 몰라 세은을 바라봤어요. 세은 씨,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버지예요. 네.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은의 아버지? 그럼 저 사람이 세은의 아버지? 정임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현도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 안으로 거대한 존재감이 밀려 들어왔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재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현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이불, 좁은 주방,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갈치요리. 그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세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도는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정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숨을 멈췄습니다. 현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현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는 입을 떡 벌렸어요. 세은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현도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날 정류장에서 제 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 딸이 그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만원과 그 따뜻한 말씀 때문에 아이 마음이 처음으로 풀어졌습니다. 정임은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돈이 제 딸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만원은 제 딸 마음을 살려주셨습니다. 현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방 안을 훑어봤어요.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현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찬이, 넌 여기 왜 왔어? 제가 안 따라오면 회장님께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실지 몰라서 왔습니다. 노기찬이라는 남자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그는 정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임은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기찬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꾸미는 듯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노기찬 회장님의 전무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어요.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재호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정임 앞으로 다가와 섰어요. 세은은 노기찬을 보며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현도는 천천히 일어섰지만 여전히 정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임의 시선은 노기찬에게 가 있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왠지 불길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임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회장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 멈춰서는 발걸음, 돌아서는 얼굴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간 순간 정임은 깨달았어요. 저기 온다, 저기. 쉿, 조용히 해. 아이고, 뻔뻔하게 어떻게 시장에 나와? 생선가게, 야채가게, 잡화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정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들도 눈을 피했어요. 정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야. 정임이 생선가게로 다가갔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야, 나야. 정임이. 아, 언니. 순자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요?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선을 손질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옆가게 아줌마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휴,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더라니까? 그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동원해서 그런 짓을 해? 재벌 딸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작정하고 꽃뱀짓 한 거라며? 정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꽃뱀? 팔자 고치려고? 작정하고? 뭐라고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들이 정임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할매, 들었으면서 왜 또 물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언제? 아이고, 발뺌하네. 온 동네 다 아는 일인데. 정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 동네가 안다고? 무엇을? 도대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할매 아들이 빚쟁이라며? 폭력 전과도 있다고 하던디. 뭐? 정임은 소리쳤습니다. 우리 재호가 언제 빚을 졌어? 폭력 전과? 그게 무슨 소리여? 어휴, 모르는 척하네. 재벌 집딸 만나려고 얼마나 공들였겠어. 정말 아니라니까요. 정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가게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 장사 안 해?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순자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정임은 비틀거리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배복만을 만났습니다. 누님, 복만이 급히 달려왔어요. 복만이, 누님 괜찮습니까? 소문 들었습니까? 무슨 소문이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만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누님이 재벌 딸 꼬셔서
돈 뜯어내려 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재호 씨가 빚쟁이의 정과자라는 소문도 같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저도 압니다, 누님. 그게 거짓말인 거. 근데 문제는 복만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이 소문이 하루 이틀 만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누가 일부러 퍼뜨린 겁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냄새가 심합니다, 누님. 분명 누가 뒤에서 쑤신 겁니다. 정임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누가?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때 정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엄마. 재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재호야, 무슨 일이요? 엄마. 회사에서. 재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소문이.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에까지?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엄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재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35평생 한 번도 울지 않던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정임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다, 아들. 엄마가 뭐든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전화를 끊고 정임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오정임 어르신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네. 누구십니까? 저는 이현도 회장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어르신과 통화를 원하십니다.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왜?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현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네, 회장님. 어르신. 제가 듣기로는 재호 씨에게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우리 재호는. 그리고 폭력 전과도 있다던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재호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예요. 빚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정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어르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현도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제 딸의 행복이 걸린 일입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르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임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아들의 행복도, 그 착한 세은과의 결혼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단지 가난하다는 게 죄일까요? 밖에서 또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뱀 모녀라며. 아니, 모자라고 해야지. 어미 아들이 짜고 친 거잖아. 정말 무섭더라. 사람 얼굴만 보고는 모르는 거요. 정임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리고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기찬. 그날 재호의 집에 함께 왔던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 정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세은과의 결혼도 지켜야 해요. 정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가난하고 늙은 자신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쯤 정임은 단칸방 안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방이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게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더럽게 살 순 없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밖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손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차량 2대가 골목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현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노기찬이 따라 내렸어요.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왔을까요? 무슨 일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르신 실례하겠습니다. 현도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도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이불, 금간 벽지, 녹슨 수도꼭지.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노기찬은 달랐어요.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사십니까? 노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네요. 노기찬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틀이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이런 곳에 사시면서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넘보시다니. 정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넘본 적 없습니다. 정말요? 노기찬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그럼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다는 겁니까? 재호 씨가 세은 양을 만난 것도 우연이고,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노기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노기찬은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안에 뭔가 가득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노기찬이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조용히 정리하시죠. 정임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돈, 분명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압니다. 5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5천만 원. 정임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하루 10,000원씩 벌면 5,000일을 일해야 하는 금액. 14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좋은 집도 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노기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돈 받고 사라지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돈이나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거였어요.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는 돈이 필요해서 세은 양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받으세요. 노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세은 양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재호 씨 같은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면 세은 양이 불행해집니다. 정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재호는 착한 아이입니다. 착한 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노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회장도 동의하고 있다는 걸.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온 것 자체가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정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르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노기찬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현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정임과 눈이 마주쳤어요. 현도의 눈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걸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재호의 결혼도 세은과의 인연도 모든 게 끝납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소문은 계속 퍼질 거예요. 재호는 직장에서 버티지 못할 겁니다. 세은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얀 봉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호가 행복해지려면, 세은과 결혼하려면 답은 하나였어요.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 이 결혼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세은도 회장도 재호를 나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거예요.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악역이 되어야 해. 다음 날 아침 7시 정임은 재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재호야, 집에 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안다. 빨리 와. 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재호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임은 식탁 위에 하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예요? 재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이게 돈이다. 정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돈이에요? 회장이 줬다. 우리더러 조용히 사라지래. 뭐?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걸 받으신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를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왜요? 왜 받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재벌가 며느리 바라는 게 웃기잖아. 엄마,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세은 씨를 진심으로 좋아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차갑게 만들었어요. 이 결혼 안 된다. 엄마,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우는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다. 엄마, 나가.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봉투를 쥔 채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재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것, 그게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정임은 밤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재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얀 봉투가 방 한구석에 던져져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어머니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재호는 하얀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만나러 갑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놀라 문을 열고 나왔어요. 재호야, 안 돼. 엄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엄마를 이렇게 모욕한 사람들이랑 우리가 가족이 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재호의 눈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급히 재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재호야, 제발. 왜요? 왜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끝내자. 엄마.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밤새 공장 일하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이 사람들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사라지래요? 저는 못 참겠습니다. 재호는 정임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재호야. 정임이 뒤따라 내려갔지만 재호는 이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정임은 무너지듯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재호는 회장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장실까지 갈 수는 없었어요.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이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저 이현도 회장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지만 그럼 안 됩니다. 재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재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은이었습니다. 재호 씨, 세은 씨.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회사 앞이요. 세은 씨 아버지 회사.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30분 후 세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차를 직접 운전해서 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세은 씨. 재호는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세은도 재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재호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세은 씨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재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얀 봉투, 노기찬의 모욕, 어머니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분노. 세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님께 그런 모욕을.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노기찬 전무가 돈을. 세은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재호 씨. 세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확인이요? 뭔가 이상해요. 세은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 오셨잖아요. 노기찬 전무랑 같이.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세은의 눈빛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꼭. 그 뒤로 세은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불안했습니다. 정임은 더 불안했어요. 세은 씨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엄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재호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재호의 직장에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강재호 씨 계십니까? 네. 저요. 누구세요? 잠깐 나와 보시죠. 남자는 재호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재호 씨가 지난 3년간 금융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왜요?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남자는 서류 몇 장을 보여줬어요. 재호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큰 돈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족 중에 없다니까요. 재호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갔어요. 다음 날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임이 시장에 갔을 때 누군가 뒤를 따라왔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정임이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누구요? 왜 따라오는 거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임은 무서웠습니다. 배복만에게 전화했어요. 누님 무슨 일입니까? 복만아, 누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뭐? 복만이 놀라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님,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신고해?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재호가 급히 집에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요? 회사 사람들이 제 직장에 누가 찾아와서 저를 조사했대요. 돈 받았냐, 빚 있냐, 전과 있냐. 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누군가 저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임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재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이연도 회장, 세은 씨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거 아니겠어.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장이 노기찬을 시켜서 자신들을 조사하고 괴롭히고 결국 없애려는 거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진짜 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은이 지금 그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은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 나흘째 되는 날 저녁 6시. 정임과 재호는 단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재호는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정임은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와 정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굴까요? 또 누가 괴롭히러 온 걸까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은이 서 있었습니다. 세은 씨. 재호가 놀라 소리쳤어요. 세은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재호 씨. 제가 왔어요. 세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검은색 가죽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세은 씨,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세은은 식탁에 그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어요. 정임과 재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은은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세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제 옛 약혼자였어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0년대 20대 초반,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정말 사랑했거든요. 정임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세은은 지금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그냥 증발했어요. 세은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며칠 전에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찾았어요. 이 사람을 찾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요. 세은의 손가락이 거래 내역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2023년 2월 15일 5억 원 입금. 5억? 정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5억 원을 받고 저를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돈을 보낸 사람은 세은은 통장 사본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송금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노기찬. 노기찬?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노기찬 전무가 제 약혼자를 돈으로 쫓아낸 거예요. 정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를 다른 재벌가에 시집 보내려고요. 세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노기찬 전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거의 20년 넘게요. 아버지는 그를 믿었죠. 형제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노기찬 전무는 저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저를 다른 재벌가와 결혼시켜서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계속 쫓아냈어요. 세은은 세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건 노기찬 전무와 그의 부하가 나눈 통화 내역이에요. 세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 소리가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장 소문은 잘 퍼뜨렸나? 노기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전무님. 꽃뱀이라는 소문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좋아. 그리고 재호 직장 쪽은 이미 사람 보냈습니다. 빚쟁이의 정가자라는 소문도 같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완벽해.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고의로. 재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어머님과 재호 씨가 이런 고통을. 아닙니다. 정임이 세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은 양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 나쁜 사람 짓이지. 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세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정임이 버스 정류장에서 건넨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2만 원.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은은 그 지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저를 살렸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이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셨어요. 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회장님께요? 네.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2만 원과 5천만 원 중에 뭐가 더 귀한 거냐고. 세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이해 못하셨어요. 당연히 5천만 원이 더 크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낯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부자라고요. 정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같은 따뜻한 마음이요. 세은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노기찬 전무를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정말 화나셨어요. 세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노기찬 전무를 당장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이제 끝나요. 모든 게. 세은은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정임은 세은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은도 정임을 안으며 울었어요. 그날 밤 회장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노기찬, 당장 들어와. 현도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노기찬은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도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내가 내 딸 인생을 몇 번을 망친 거냐? 회장님, 무슨 말씀을? 입 닥쳐. 현도가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엔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거래 내역서, 녹음 파일. 노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딸도 정임 어르신도 내가 다 모욕했어. 현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나가. 현도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노기찬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현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날 밤 10시 회장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도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탕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비서들이 문 밖에서 숨을 죽였어요. 내가 내 딸 인생을 몇 번을 망친 거냐? 현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어요. 노기찬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닥쳐. 현도가 소리쳤습니다. 회사를 위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욕심을 위해서지. 현도는 책상 위의 증거들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녹음 파일, 모든 것. 세은이 약혼자를 돈으로 쫓아내고 내 딸을 내 마음대로 팔아넘기려고 했어. 회장님, 제가 정말. 그리고 정임 어르신. 현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신 분을 내가 꽃뱀으로 만들었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재호 씨를 조사하고 괴롭혔어. 노기찬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현도가 비웃었습니다. 너한테 20년을 믿었어. 형제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넌 내 뒤에서 뭘 했어? 현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을 이용했어. 노기찬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도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 현도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노기찬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문을 나서는 노기찬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현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도, 사람의 진심도. 현도는 책상 위에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어요. 세은이 놓고 간 그 돈. 꼬깃꼬깃하고 낡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임은 시장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은이 오고 난 뒤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오해는 풀렸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정말 자신들을 받아줄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고급 벤츠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국산 중형차였어요. 수행원들도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현도가 혼자 내렸어요.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았어요. 마치 평범한 아저씨 같았습니다. 정임은 숨을 멈췄습니다. 현도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르신. 현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현도는 문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낡은 복도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임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현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현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사람을 봤어야 했는데 돈만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노기찬이 어르신을 모욕하고 재호 씨를 괴롭힐 때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그것도 제 죄입니다.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믿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다고. 현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10,000원.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현도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있었어요. 바로 그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받으실 돈이 아니었어요. 현도가 봉투를 정임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임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걸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재호한테 압니다. 현도가 말했습니다. 세은이한테 다 들었어요. 어르신께서 아드님을 지키려고 악역을 자처하신 거.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르신은 진짜 어머니십니다. 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딸한테 그런 사랑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도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제발 일어나세요. 정임이 현도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회장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난해서 회장님 딸이랑 우리 아들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현도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재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현도의 얼굴엔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 회장님, 어르신, 현도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는 겁니까? 정임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런가 봅니다. 현도는 보자기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건 제 아내가 쓰던 반지입니다. 아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세은이 시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었어요. 정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너무... 받아주세요. 제 아내도 어르신 같은 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을 아는. 현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정임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현도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엔 소문이 다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임이 할매가 진짜 착한 사람이었대. 회장님이 직접 사과하러 왔다며?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네. 배복만이 정임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님, 이제 괜찮습니까? 응, 괜찮다. 정임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마음도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임은 단칸방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공식 상견례를 하기로 했거든요. 세은이 호텔을 예약하겠다고 했지만 정임이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해야지. 정임은 고집을 부렸어요. 가난한 집이지만 이곳에서 진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호텔 같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곳에서요. 현도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뵙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임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시장에 나가 갈치를 샀습니다. 이번엔 외상이 아니었어요. 현도가 몰래 계좌로 돈을 보내줬거든요. 정임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세은이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 하세요. 받아주세요. 정임은 결국 받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갈치, 시래기, 두부, 김치 재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갈치를 손질했어요. 비늘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간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시래기는 삶아서 된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정성스럽게 천천히. 누님, 나왔습니다. 배복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복만아. 왔나? 갈치는 내가 구워줄라 했는데 누님이 안 시킨다고 했잖습니까? 배복만은 투덜거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아이, 그래도.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최달수가 김치 3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임이 누님, 우리 집 김치입니다. 가져가이소. 아이고, 달수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그동안 누님한테 못되게 군 게 미안해서요. 달수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정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웃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뒤로 사람들은 정임을 다시 대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요. 오후 5시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현도는 혼자였어요. 수행원 없이 소박하게. 문이 열리고 현도와 세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임은 웃으며 맞이했어요. 재호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허허, 장인어른이라니. 그냥 편하게 불러요.
현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어요. 4명이 앉으니 거의 꽉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정임이 준비한 상이 들어왔습니다. 구운 갈치, 시래기 된장국, 김치, 두부조림, 밥.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현도는 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밥상이요. 제가 30년 넘게 호텔 음식만 먹었거든요. 집밥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현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세상 떠난 뒤로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세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임은 현도의 앞에 갈치 한 토막을 올려줬어요. 드세요. 많이는 못 차려도 정성은 담았습니다. 현도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갈치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세상 어떤 음식보다 따뜻합니다. 4사람은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따뜻하게. 밖에서 배복만과 달수가 창문으로 슬쩍슬쩍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정임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복만아, 달수야. 들어와서 같이 먹어. 아이고, 됐습니다. 들어와. 2분 덕에 집이 떠나가겠네. 결국 2사람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6명이 앉으니 정말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세은의 학창 시절, 현도의 젊은 날 고생담, 정임의 좌판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현도는 특급 호텔을 원했지만 세은이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50명 정도였어요. 정임의 시장 이웃들, 재호의 직장 동료들, 현도의 오랜 친구 몇 명. 세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그녀는 빛났어요. 재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세은이 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응? 세은은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정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액자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어머님께서 주신 10,000원입니다. 세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가 이걸 액자에 넣어서 우리 집에 걸어두려고 해요. 왜? 이게 우리 집의 첫 번째 유산이에요. 세은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마음,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싶어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이 10,000원의 의미를 잊지 않을게요. 세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정임은 세은을 꽉 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2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은 신랑 신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현도도 옆에 앉았습니다. 배복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임이 누님, 축하합니다. 복만아, 고맙다. 달수도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정임은 계속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현도가 정임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입니까?
정임은 현도를 바라봤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과 회색 머리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배신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그래요.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현도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신랑 신부가 일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재호와 세은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사가 외쳤어요. 자, 양가 부모님도 같이 서주세요. 정임과 현도가 일어나 신랑 신부 옆에 섰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섰어요. 가난한 시골 할머니, 재벌 회장, 건설 현장 노동자, 그리고 재벌 딸.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네 사람. 하지만 이들은 이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리라 다짐했어요. 10,000원으로 시작된 기적. 아니, 10,000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로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어요. 하지만 정임의 마음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정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단칸방에 살고 있었어요. 재호와 세은이 새 집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내가 평생 산 곳이잖아. 하지만 방은 예전과 조금 달랐어요. 금간 벽지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녹슨 수도꼭지도 새로 교체됐습니다. 낡은 이불 대신 따뜻한 새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 단칸방에서 함께 밥 먹던 날의 사진, 세은과 정임이 손을 잡고 웃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 한가운데에는 액자에 든 10,000원짜리 지폐가 걸려 있었어요. 정임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정임은 시장 좌판에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나갔어요. 정임이 할매, 오늘도 나왔네? 그럼 일해야지. 정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4시쯤 검은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섰어요. 세은이 내렸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세은아, 배 큰 몸으로 왜 나와? 어머님 보고 싶어서요. 세은은 정임의 좌판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제가 병원 갔다 오는 길인디요. 아들이래요. 아들. 정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우리 아들. 어머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세은은 정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로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시장 한 구석에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정임의 단칸방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임, 현도, 재호, 세은. 식탁 위에는 또 갈치가 올라와 있었어요. 정임의 손맛으로 만든 갈치였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현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생각해요. 만약 그날 어르신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요. 세은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는 원래 행복할 운명이었어.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현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진심이요. 그걸 배웠어요. 정임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그 10,000원 있잖아. 네. 그게 내 전 재산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 정임은 세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돈이 아니더라고. 마음이야, 마음. 세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현도도 재호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울고 서로를 안아주고 진짜 가족처럼. 아니, 이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10,000원으로 시작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